예. 안녕하세요. 지금 2013년 오늘 이제 3월 23일입니다. 이제 8월 4일이 이제 그 시험이니까 앞으로 뭐 134일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신경 쓰셔가지고 8월 4일 날 한번 좀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알차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100일 작전, 50일 작전, 뭐 30일 작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8월 4일 때까지 6개월 동안은 내가 기본기는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생각하시고 수업 들으셨던 거를 복습만 하셔도 제가 보기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같이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이제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3장 지중 성전설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우셨던 2장 가공 성전설로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배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지중 성전설로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적었는데 이제 뭐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부분만 적었고요. 일단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6일 날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여기 정기관 말고 본관 3층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또 보충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해가지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4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이제 관연도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한 3회 정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4번이면 한 12번 정도면은 한 8년 정도? 보통 1년에 시험이 2번 있거든요. 그러면 12번 정도면은 뭐 6년 내지 뭐 10년 정도의 어떤 백데이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적었는데요. 지중선과 가공선의 비교 예제 3-1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케이블 시공 방식, 직매, 관로, 전력구 뭐 이런 것들은 뭐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2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지중 전설로 부식 전식 방지지 대책은 뭐 10점짜리, 25점짜리인데 빈도는 좀 떨어지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케이블 시공 방식 같은 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이제 8번까지는 이제,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지중 전설로하고 관계돼서 나오는 그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손실. 손실에는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예. 그거를 이제 할 때 이제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을. 도치에서 발생하는 동선. 그 다음에.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써주실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수식화해라. 이런 부분이 계속 일상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실 때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은 최대한 충실하게 갖다 쓰시고 기본서에 없는 그림들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부분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화 원인 대책 같은 거 열화도 이제 여러 가지 열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열화들이 뭐 저희가 외우는 키워드가 뭐 화, 생, 전, 열, 기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전, 기, 열, 화, 생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기계적.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기 쪽이 위주니까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열화 원인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수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 이렇게 트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꽃에 대해서 비해서 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마음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시면서 자기하고 친숙한 그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 또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따가 뭐 자료들을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다. 근데 이제 처음에 끄집어내질 못해서 처음에 외국인하고 딱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문법 공부하고 영어 공부했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안 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꾸 노력하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술술술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에 상관없이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쓰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쫙 거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고 어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목차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를 시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만의 논리로라도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케이블의 시스 접지. 이제 시스를 왜 접지를 하는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스 접지를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편단 접지, 양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에 따라서는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꿔주기 위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여기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25점짜리 문제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도 한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케이블 고장점 측정 방법. 케이블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중선과 가공선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것들도 이제 이따가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땅 속에 파묻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고장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고장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가공선은 지나다니면서 선이 끊어져 있으면 눈에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머펄하다, 머레이, 루프법, 펄스, 아크 그 다음에 디케이 반사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키워드로 저희는 머펄하다라고 그냥 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용어 해설집에 보면 설명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답안지로 만드는 훈련들을 하시면 됩니다. 탄델타라고 되는데 유전정접입니다. 그래서 유전정접을 사용하는 게 마찬가지로 케이블의 유전체, 아까 얘기했던 유전체라는 부분이 중간에 절연체 부분이 된 거고요. 도치하고 외부하고 절연을 가지고 있는 그 절연체 부분이 뭔가 약해지면은 그 탄델타를 부분이 이제 각도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사인 델타를 쓰지 않고 탄 델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인 델타나 탄 델타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풀어서 쓰면서 유전 정접에 대한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이제 1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5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 나올 수 있는 10점짜리 문제들이 이제 케이블 옵셋, 가공 성전술을 해서 옵셋은 왜 사용을 했죠? 케이블이 탈락이 나거나 했을 때 튀어 오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던 탈락이 뭐가 있었죠? 이 미풍 진동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슬리트 점프라든가 이런 진동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갤러핑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상부하고 이제 단락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고 가공선수는 업셋을 줬는데 지중선로는 땅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력구 같은 경우는 스네이크 배설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충격을 저감할 수 있게끔 옵셋을 줬는데 관로식이나 직매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접속 부분에서 케이블이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늘어났을 때 그때 충격을 흡수를 하라고 옵셋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공률 반경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밍 레이쇼는 이제 케이블을 배설을 할 때, 포설을 할 때 전력구 안에 이제 포설을 해야 되는데 구멍 하나당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구멍 하나에다 3개를 집어넣다 보면은 3개를 집어넣다면 찡겨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밍이 되는, 잼 난다고 그러죠. A4 같은 것도 잼 나서 프린트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 정도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이 들어갔으니까 3개의 15%면 어떻게 되죠? 2.85부터 3.15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름 D에 대해서 2.85D에서 3.15D 사이는 피해서 케이블에 대한 굵기를 선정해라. 관로에 대한 굵기를 선정해라.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5% 아니면은 3개 15% 그냥 그것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장 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3장 거 요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교재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쪽을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2장 가공송전선로입니다. 개요에서 전선의 종류, 뭐 구조, 재질, 조합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복습을 해보면 구조에는 단선연선, 중공전선, 재질은 경동선, 알루미늄선, 합성연선. 오늘 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섬유정수하고 코로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에서 배우실 텐데 그때는 가공송전선과 지중송전선에 대한 선로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질이 뭔지 여기 보시면 경동선, 연동선, 알루미늄선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58분의 1, 55분의 1, 뭐 3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제 도전율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뒤에 가서 4장이 또 튼튼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2장, 3장을 알아야지 4장이 연결돼 있고 4장이 또 돼야지 또 5장이 넘어갑니다. 송전 특성이. 그래서 1, 2, 3, 4, 5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영어 문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 들어가고 고장 전류 들어가고 안정도 들어가고 이상전압 들어가고 보호개전기 들어가고 전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을 제가 좀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 백그라운드가 딱 되어 있어야지 다음에 응용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반도체, 복도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코로나 4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이런 복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케이블은 왜 복도체를 안 하냐? 케이블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게 복도체의 개념이죠. 근데 단도체 개념을 해가지고 따로 쓴 것뿐이고 가공선은 이제 표피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표피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소도체로 나누는 거죠. 하지만 소도체로 나눠놔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선정을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케이블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전선의 허용전류를 이제 안전전류, 켈빈의 법칙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허용전류라는 것도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허용온도. 허용온도가 허용전류가 되고 허용전류가 안전전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4장 쪽에 가시면 이제 그 저항에 따른 부분이 온도 계수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 온도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전류 값이 틀려진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셨던 이제 전선의 2도, 이제 전선의 2도들이, 세게 잡았을 때하고 적게 잡았을 때 겨울하고 여름이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되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풍 진동, 뭐 코로나 진동, 뭐 서브스판 진동 돼 있는데 미풍 진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갤러핑, 슬리트 점프.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판 진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따로따로 이 기본적인 부분이 얘가 양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갤러핑은 뭐죠? 양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눈에 의해서 양력으로 올라가는 거고 슬리트 점프는 눈에 의해서 눈이 탈락됐을 때 점프하는 부분. 그래서 케이블에 옵셋을 두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슬리트 점프 등에 의해 가지고 상단에 접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서브스판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 간에 잡아주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뭐 수평 수직해가지고 뭐 횡류 진동 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써주시면 되고요. 버드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려가지고 나오는 부분. 중간에 단선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밍 레이쇼도 바로 이런 단계죠. 뭐 케이블 옵셋.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배우시는 지중선로에서는 케이블 옵셋, 제밍 레이쇼, 뭐 풀링 아이, 뭐 풀링 글립 해가지고 그 요소들. 그러니까 가공성전선로에서는 가상군구, 애자, 뭐 아킹온, 아킹린 이런 것들, 뭐 아머로드, 뭐 이런 것들 배우셨다고 하면은 그 지중선로 쪽에서는 지중선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송전선로의 옵셋에서 가공과 지중을 같이 비교를 했었고요. 가공 전선로의 애자에서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키워드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애자는 계속 결정 방법 9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연능률, 삼락전압, 전압분포, 열화대책 해가지고 그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었고 절연엽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애자의 연능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주수 삼락 전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이렇게 9개를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애자는 개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안 나온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는 나오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9개 테마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씁니다. 지지물에 대한 철탑 종류 어떻게 분류를 했죠? 예.
성질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 구조, 재질, 조합, 성질, 형태, 사용목적 이렇게 나오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사각하고 방형, 그 다음 문형, 뭐 MC형 해가지고 쭉쭉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에 가서도 제가 이제 키워드 나눠드린 거 보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얘기를 하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냥. 나중에. 하나만 터지면. 자, 요걸 보고 이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또 9번 가면 이제 조금 더 넣은 게 있죠. 전선의 구비 조건, 구조, 재질, 조합.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먼저 각각의 장에 어떤 게 있는지, 가공성전솔로에서는 개요에서 전선의 구비 조건이 나오고, 전선의 종류에서는 구조, 재질, 조합으로 나눠놨고, 전선의 허용전류에서 켈빈의 법칙이 나왔었고, 전선의 이도에서 진동과 도약 부분이 나왔었고, 가공전선로의 애자에서 애자의 구비 조건, 애자의 그 다음에 뭐 개수 결정 조건, 철탑의 종류,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라는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안 했던 뭐 초호환, 뭐 초호각, 그다음에 애자의 전기 특성, 애자의 종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나씩 더 넣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키워드를 잡고 넣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저번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기 보면 독이 내신 비각 해가지고 전선의 구비 조건 나왔고요. 전선의 종류에서도 구조, 재질, 조합으로 해가지고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중 송전솔로에 대한 용량 증대 방안, 가공에 대한 용량 증대 방안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에 대한 종류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들. 여기 나와 있는 뭐 절연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피하 얘기가 뭔지 자꾸 뭐 피하 얘기 하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키워드로 그냥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죠. BIL 할 때는 선BTL을 외워주시라. 선BTL이 선로애자, CB, TR, LA, 선BTL로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이렇게. 가공성전솔로니까 TL인데, 예? 그냥 선BTL이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선CTL로 외워주셔도 되고, 로비TL로 외워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외웠던 방식대로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진동 방법, 여기 또 ST, SB에 해놨는, 저는 아톡스 베터로 그냥 외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이제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안 외워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바꿔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애자의 종류, 피년, 장지, 내.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가능하면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교과서에 외워있는 순서대로 외우면은 그 머릿속에 왠지 잔상이 남아있거든. 교과서를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키워드만 나오면 그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그 순서대로 내용을 쓰실 수가 있다고요. 애자의 역할, 애자의 구비조건, 항상 뭐 구비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풀어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 중에서 쓰실 수 있는 건 계속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구비조건 내코절기표,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절연 내력,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표면 제약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거기다가 살을 하나씩 더 붙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기적 특성을 해가지고 정기적 특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게 아까 또 애자의 뭐 고장점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내압 때리는 방법, 상형기파 이상 전압, 그 다음에 임펄스 전압 같은 거 때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시험 방법이거든요. 유전 영역도 시험 방법입니다. 활산 상태에서 진단 방법, 사산 상태에서 진단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여기도 애자의 특성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전압을 가지고 때리는데 그 전압의 종류가 건주, 충유, 건주, 유충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건주, 유충으로 건조 80, 주수 50, 그 다음에 유중 파괴 전압 높으니까 뭐 150, 그 다음에 충격파 뭐 125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런 식으로 전압을 80, 50, 뭐 150, 뭐 125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일단
건조할 때 하고, 비가 왔을 때 하고, 그 다음 기름에 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지중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공기 중에서의 접속 방법이냐? 아니면은 기름을 넣고 접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나중에. 충격파 전압 같은 게 어떻게 되냐? 충격이다 보니까 센 놈이 들어오는데 너무 세다 보니까 잠깐만 시험해라.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전압입니다. 전압. 전류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크죠. 귀하경점은 어떻게 되죠? 전압에 대한 귀하경점의 기준점이 30에서 90%죠. 전류는 10에서 90%.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2개, 나중에 이런 충격파를 하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2개를 그려주고 이건 전압이고 이건 전류다. 밑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는구나. 그림 하나 더 그렸을 뿐인데 채점자가 왔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은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50% 전압 설명드렸고요. 애자 전압 분포에 대한 그림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초원이라든가 초각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압 분포가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양쪽에 2개 그림을 개선 전, 개선 후 이런 식으로 옆에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애자라는 개수의 결정 조건 상용지파 전압의 4배 해가지고 애연 충절 개불호 진이 9개를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순서대로 한 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답안지들이 거의 이런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전에 합격하셨던 분들도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자기한테 익숙한 답안지가 왔을 때 자기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범용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거기에 쓰고 나서 이제 색다른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줬을 때 그 사람이 더 느끼는 부분이 아 내가 이걸 공부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썼어. 그러면 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라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철타 종류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사각방향 문형 우두형 회전형 MC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E 해가지고 직선 각도 철답에다 내장 보강 이런 식으로 예? 직각내 예? 직각내 특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왜? 여기 가공송전선로 쪽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지중선로 쪽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전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 키워드를 외워서 암기를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맨날 보다 보니까 맨날 자기 스스로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암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 훈련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풍진동 내용들 나와 있고요. 갤러핑 슬리치 점프 이렇게 해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장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제 예습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처음이나 두 번째는 기본서에 있는 그 순서를 가능하면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다가 연구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짬뽕을 더 해본 거고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반, 연구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중성전선로가 뭔지를 개요를 설명하고요. 지중선로의 전기 방식, 개통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개통 구성에서 키워드가 뭐가 나올까요? 유류방수, 유닛식, 루프식, 방사상식, 예? 수지식, 수지상, 수지식 이런 식으로 이거 딱 나왔을 때 지중선로에서 이 유류방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지는 부분이 또 지금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하고 가면은 거기서 지중 부분하고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배전선로는 이제 틀려지지. 여기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전선로에 대한 가공과 지중하고 배전선로에 대한 가공과 지중은 틀려지니까 왜? 전압 레벨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전압 레벨이 틀려진다는 거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기기의 특성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구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전기 방식은 똑같겠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력 케이블의 종류를 딱 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유침지, 그러니까 지저령 케이블이냐 아니면은 고무저령 케이블이냐 세 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절연을 하는 부분에 UCMG, OF, POF, 뭐 수저, 직류해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XLP 해가지고 CV 케이블이 되겠죠.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 시스 인슐레이터 케이블. 자꾸 반복하시라는 얘기죠.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나왔죠. 초전도 케이블 앞에 보시면 관극초 키워드를 외워주시라고 했죠. 관로 기준 케이블, 극조원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텐데 그거의 특성이 뭐가 될지 이제 기본서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시공 방식 아까 저기 설명드렸죠. 저기 시공 방식이 나올 수가 있다고. 직내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다른 거하고 짬뽕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25점짜리가 되는 거고, 요거만 물어보면 이제 10점짜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의 내용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 케이블의 각종 손실. 뭐라고요? 저항선. 도치에서 생기는 저항선. 유전체에서 생기는 유전체에서. 시스에서 생기는 연피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금속 시스. 왜 사용을 하느냐? 바깥에 왜 시스를 사용할까요? 다른 쪽에서 그 땅속에 파묻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주름관처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도치가 흐르고 바깥에 외피에 쇳덩어리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치가 흐르면서 그 주위에 자개가 생기죠. 자개가 생기면 그 도치에 또 자개가 생기죠. 그럼 자개의 흐름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하려고 뭐가 생기죠? 역기전력이 생기죠. 역기전력이 생기면서 E는 마이너스 LDT분의 DI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무슨 작용이라고요? 예? 무슨 현상이라고요? 전자유도 현상. 변압기 원리가 그겁니다. 자꾸 변압기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변압기에서 생기는 전자유도 현상을 가지고 이제 다 응용을 하는 거죠. 발전기, 전동기도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한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내용을 좀 이해했을 때 나중에 이렇구나 하고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지. 기본서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원리들하고 좀 접목을 해서 외워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응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전압이 생기더라. 유기전압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압을 없애주려고 접지를 한다. 그래서 시스를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를 접지한다. 한쪽만 접지한다. 그게 편단 접지고 양쪽이 접지한다. 그러면 양단 접지죠. 편단 접지를 하게 되면 접지된 쪽은 전위가 0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머지 접지를 하지 않은 쪽은 전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위가 한쪽 끝에 올라가니까 위험하니까. 왜냐면 나중에 그 기준 같은 걸 보시면 뭐 50V, 뭐 100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나옵니다. 뭐 15V, 60V, 50V 이런 식으로 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선 규정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압 50V를 밑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양쪽에서 접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양쪽에서 접지를 하면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쪽도 접지가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접지가 양쪽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접지선에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순환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순환 전류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접지를 한쪽만 잡아라.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안전공사에서 변압기 1차 측에 케이블 딱 돼 있는데 케이블 양단 접지 안 잡습니다. 구간이 짧으니까. 케이블 구간이 길어지면 그때 이제 양단 접지를 잡으라 하는데 양단 접지를 잡게 되면 이제 순환 전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접지를 잡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환 전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본디를 해가지고 정전 용량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분포가 되지만 사실은 이 정전 용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충전 전류, 충전 용량 이게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 책에. 그래서 그건 뭐냐? 케이블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케이블 이제 접속을 합니다. 왜 접속을 한다고 그랬죠? 케이블 길게 만들어서 실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2kg짜리 케이블을 드럼에다 담아가지고 가려면은 긴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가 똑바르지가 않다 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개 드럼에 감을 수 있는 부분이 한 300에서 5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m에서 500m마다 맨홀을 뚫고 맨홀 내서 이제 지중 케이블을 접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공승전설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길어도 되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철탑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데 이제 그쪽에 대한 접속을 할 때 이제 접속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다는 얘기죠. 중간 접속을 하느냐, 종단 접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케이블은 대부분 절연을 하는 이 접속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접속 부분에 대한 사고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접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왜?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비중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장 안에서는 이게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추세는 각 장에 한 문제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이 장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이 문제가 유력하다는 얘기죠. 편단 접지, 양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가 끝났으면은, 예? 그건 이제 접지 방식이고, 그거를 이제 중간에 접속하기 위한 단계가 직선 접속, 유지 접속, 준유지 접속, 그 다음에 스탑 접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선 접속이라는 성질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유지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준유지는 뭔가 중간만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탑 접속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중간에 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이 끊긴 상태에서 접속은 돼 있는데 도체는 접속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시스는 접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시스가 접속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아까처럼 편단 접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시스가 끊겨 있으니까 거기에 유기될 수 있는 전압들도 끊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시스를 계속 연결한다는 건 접지를 계속 연결해 간다는 얘기죠. 그걸 왜 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종단은 이쪽 끝에하고 이쪽 끝에를 종단해서 접속을 하는데 어디에 대한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케이블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이면 그냥 일반 케이블이니까 뭐 공기 중에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AIS에다 접속을 하냐? 그러면 기중 접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S에다 전달한다. 가스 접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이블이 오일 케이블이 되면은 오일 케이블에 대한 접속 방법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EBA, 엔드박스 에어, EBG, 엔드박스 가스, EBO, 엔드박스 오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크로스본드 접진을 한다든가 하면은 케이블의 임피던스들이 조금씩 틀려지겠죠. 그럼 외부에서 내가 쳤을 때, 내가 친다는 건 땅으로도 흐르죠. 땅으로도 흐르면 땅 안에 시스가 접지되어 있잖아요. 접지선을 타고 시스가 또 올라오게 되면 그 이상전압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시는 진행파가 돼가지고 반사 또는 투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사파가 되는 겁니다. 입사파가 돼가지고 케이블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끝쪽에 가게 되면 여기 수용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 차단기 거쳐서 변압기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임피던스들이 계속 틀려지겠지만 그러면 걔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죠. 증가가 돼서 변압기를 빵 하고 때려버리면 변압기 터져버리겠죠. 물론 그 앞에 가면 이제 피레기가 달려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케이블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블 접속점에서 임피던스들이 변하다 보니까 케이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케이블 중간중간 접속 단자 쪽에서 피레기를 달아가지고 대지로 빼주는 거죠. 이게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그런 걸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진행파워 반사 투과에서 이런 CCPU를 쓰기 위해서 썼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오래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케이블 열화 원인 전기 열 화생 이제 외웠으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화생전열기를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선, 활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는데, 예? 수면, 프로포폴 주사 맞고 수면 내시경으로 하든 아니면 그냥 하든 상관없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선 상태에서 진단법에서는 죽여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선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여기는 케이블 부분인데 이게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어집니다.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케이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선 상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절연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죠? 도치하고 외부의 시스하고 절연체가 있는데 그 절연체 특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가지고 이 절연체 특성이 나빠지면은 얘 수명이 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겉에만 봤을 땐 잘 모르니까 뭐 피부부터 보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보기 안 좋죠. 예? 딱 눈에 띄인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사선 상태에서 이제 메가를 때리죠. 메가를 때린다는 건 오음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음을 측정한다는 건 뭐죠? R이죠. R은 I분의 V입니다. 그럼 뭐냐?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저항값이 크다는 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절연체의 특성이 좋다는 얘기죠. 절연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가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압을 때려서 500V 메가, 1000V 메가, 2000V 메가를 때려가지고 저항이 메가옴 이상 크게 나타나면 얘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튼튼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압의 레벨을 어떻게 하냐. 저압에서는 500V 메가를 때려야 되는 거고 6600 같은 경우는 1000V 메가를 때려야 되는 거고 뭐 22900 같은 경우는 2000V 메가나 뭐 1000V 메가를 때려야 되는 거고 그 전압의 레벨에 따라서 좀 더 센 놈을 때려줘야죠. 380V짜리에다 1000V 메가를 때리면 얘 터져버립니다. 각각의 전압의 레벨에 맞는 부분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활선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살아있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저주파, 중파법, 뭐 직류전압, 인가법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AC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직류전압을 인가를 한다든가 저주파 부분을 인가를 하게 되면 눈에 띄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가돼서 이게 뭔가 안 좋은 데가 생기면 이게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거고 한쪽에다만 쌌는데 이게 절연이, 그러니까 여기다 쌌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뭔가 터진 부분이 있어야지 걔가 그걸 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저주파를 넣게 되면 저주파는 이렇게 60Hz는 이렇게 가는데 저주파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은 뭐 보통 한 0.5Hz에서 3Hz 정도를 인가를 하거든요. 뭐 기기마다 틀린데. 그러면 그 헤르츠가 딱 들어오면은 뭔가 여기 누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여기다만 쐈는데 쐈으면 뭔가 돌아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 끝을 풀러내서 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케이블의 시험 방법에서 여기 보시면 케이블의 고장점 측정 방법에서도 단락인지 지락인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락인지 측정할 때는 뭐 케이블 풀러내고 뒷단을 케이블 두 가닥을 쏘는데 두 가닥을 끝에서 곤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풀러놓고 쓸 수도 있고 그건 시험 방법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원리가 틀려지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고장점 탐지를 하는 방법이 머펄하다. 머펄 도사 이렇게 저기서도 나오죠. 애들 만화영화 보면 머레이르 풀법이 뭔지 이제 휘스턴 브릿지법에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부분 펄스 레이더처럼 이제 뭐가 펄스가 갔다 오면 이제 돌아오는 그 펄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아오냐 아니면 이렇게 돌아오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틀려집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틀려지겠죠. 그냥 케이블 임피던스를 딱 나는 이제 100m라고 쟀는데 100m를 쏴서 보냈는데 이거 100m가 안 오고 한 50m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끊겼으니까 걔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장점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치에다 전류를 흘려놓고 레이더 같은 거 귀에다 듣고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또 찾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크 반사, 아크를 통해 가지고 뭐 돌아오는 부분, 디케이 뭐 감소하는 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중선로의 방식 문제 하면 키워드가 뭐가 나오죠? 유전양극법,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예? 그 다음에 배류법,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유전양극하고 외부 전원은 똑같은 겁니다. 이따 그림을 보시면. 유전양극법은 전원장치가 없습니다. 유전양극을 대신해서 넣어가지고 방식이 일어나면 뭔가 한쪽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쉬운 재질을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걸 양극에다 묻어놨다. 플러스 극에다 묻어놨다. 그게 유전양극법입니다.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양극이 없어지게끔 만들었다. 근데 이 양극이 없어지려면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데 전류가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전류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유전양극법은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외부에다가 그 양극에다가 전원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원 인가하니까 힘센 놈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좀 가겠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주위로 들어오는 그 제품 위주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성을 좀 더 강하게 한 게 외부 전원법이고요. 배류법은 이제 거기다 이제 다이오드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배류를 하게끔 해서 다른 데 말고 요 기기만 특별하게 방식이 일어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발전소 같은 데 가면 변압기 밑에 이런 방식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변압기 옆에 갔더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캐비넷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이제 방식 장비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지하철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만 들었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큰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좋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됐죠. 5개밖에 없습니다. 지중성분연설로.